자, 그러면 5번에 행정청의 관할과 행정청 간의 협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몇 가지의 주제를 지금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행정청의 관할 물어볼 수는 있는데 관할만 20점짜리로 하기엔 좀 그렇고 해서 다른 거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네, 케이스 문제가 혹시 출제됐을 때 관할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관할 그리고 행정청 간의 협조. 네, 행정청의 관할. 관할이라고 할 때는 어떤 업무를 어느 행정청이 처리를 할 것인가의 그 문제죠. 즉 행정청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냐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법령이 정해놓은 그런 관할기관이 아닌 곳에 만약에 이것이 접수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만약에 접수를 했어. 또는 이송받았거나. 자, 이제 민원이 직접 접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인천시에다 접수할 것을 서울시에다가 접수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천시로부터 잘못 온 거야. 서울시에 잘못 이송받았어. 그럼 서울시는 뭐 인천시에다 다시 보내줘야 되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다가 정당한 관할 행정청에 이송 보낸다 이거야. 네.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당사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려주라는 얘기고. 그리고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접수를 받은 후에 이 민원이라는 것을 접수받은 후에 관할 행정청이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서울시가 맞았는데 나중에 이런 권한이 뭐 경기도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보내야죠. 이 자료를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로 관할 행정청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또 통지해 줘야 됩니다. 2번 관할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행정기관들은 사실은 뭐 인간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좋은 것들은 서로 맡으려고 하고 자기가 뭐 하기 싫은 일들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다른 기관의 관할이다. 이런 식으로 막 떠넘기려고 하죠.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어느 행정청이 관할할 것인가를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요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 상급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 감독관청이 있는 경우. 그렇게 되면 요 공통기관이 감독기관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관할을. A 기관과 B 기관이 서로 막 관할에 다툼이 있어. 그럼 위에 C 기관이 이게 공통적으로 상급 기관이면 얘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공통 상급 관할기관, 공통 상급 감독기관, 그죠? 이런 것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의 행정청 간에 협의를 통해 상급 행정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있는데 공통적인 상급 기관이 없이 C, D 이렇게 돼 있으면 C, D 그러면 얘네들끼리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두 가지로 나눠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에 이건 이제 다른 항목이니까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 두 가지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니까 협력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뜻으로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1번에 행정청 간의 협조. 왜 협조를 해야 됩니까?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한 줄.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이렇게 한 줄만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예요. 2번 행정응원입니다. 행정응원. 행정응원이 도대체 무엇인에 대한 의의를 먼저 써줘야죠. 행정응원이라는 것이 뭐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그죠? 직무 수행상 필요한 어떤 특정 행위나 공무원의 파견, 네, 기타 어떤 협력 행위들을 요청을 하면, 하나의 행정기관이 요청을 하면 요청받은 기관이 의에 응대해서 이것을 협조해 주는 겁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협력을. 이게 다른 한 행정청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협력을 해 주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행정응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응원 요청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요청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요청했다고 해서 상대 기관이 모두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거부 사유가 있으니까 이거 2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요청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경우에? 뭔가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제 곤란한 경우야. 첫 번째도 그렇고요.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걸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는 전부 뭐라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해요. 근데 요 앞에 여기 이제 법령상 이유로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의 기관, 즉 서울시 혼자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뭐 경기도하고 협력해야만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럼 서울시가 경기도에다가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행정응원을 요청합니다. 요 2번째는 이제 사실상 어떤 문제점 때문에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행정자료. 서울시가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문서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통계 이런 것들이 다른 경기도가 갖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기관이 도와주는 것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 경기도가 응원을 해주는 것이 이를 보다 능률적, 경제적. 뭐라고 했지 아까? 첫 시간에? 투입을 최소화해서 산출을 크게 하는 게 능률성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상대방 요청받은 기관이 전부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거부할 수도 있어요. 2번째. 자, 첫 번째는 요거죠. 다른 어떤 기관이 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그 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이제 이 행정응원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우리 기관의 어떤 고유한 권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곤란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는다. 네, 고유의 직무 수행, 직무라고 되어 있군요. 네, 고유의 어떤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았다. 저도 지금 사실 이 단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치가 않았죠. 지금 요 대봉에서. 사실은 여기 법률 규정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여기다 점수 획득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만 써도 알 수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요청 사유 4가지.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 2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써줄 게 있어요. 우리 객관식 공부할 때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비용 부담하는 문제. 비용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행정응원을 요청한 기관과 요청을 받은 기관 중에 이러한 행정응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어? 누가 부담하겠어? 당연히 요청한 기관이죠. 사람이 목이 많은 사람이 샘물을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청한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을 나중에 이제 만약에 비용 부담 문제를 뭐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기관들끼리 사전에 협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의 그 뭐 방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상호 미리 뭐 한다? 협의를 해놔야 됩니다. 감독권은 누가? 요청한 기관이 아니 그죠? 요청한 기관이죠. 이 경우도 맞습니다. 자, A에서 B로 이렇게 이게 이제 요청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가겠죠. 공무원이 이제 파견돼 나갑니다. 공무원이 여기에 소속돼 있었는데 여기에 파견돼 나가. 그럼 공무원은 이제 이쪽에 가 있으니까 지금 현장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 B 있지 B. 네. 이렇게 요청한 거죠. 이쪽에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응원했으면 요청한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지휘감독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정도 써주면 되겠어요. 더 이상 쓸 건 없네요. 자, 17번 문제를 보죠. 17번.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 등에 관한 개념과 자격, 지위 승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절차법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소송에 있어서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같은 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부르죠. 원고와 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지금 일반 시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행정 절차 과정에 참여할 때 그럼 당사자는 누구예요? 누가 그걸 하냐 이거야. 당사자. 주체가 누굽니까? 이번에 당사자의 어떤 개념, 그다음에 법적 지위, 그리고 이러한 지위가 승계되는 문제를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죠. 당사자의 개념. 행정 절차의 당사자는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 직접적인 상대방이 1차적으로 당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처분이 뭐야? 영업정지 처분이다. 네, 영업정지다. 정지처분 2개월을 때렸어. 그러면 그 정지받은 업주 있지. 업주가 바로 이제 억울하면 이 사람이 의견을 제출할 것이고 뭐 행정 절차에 뛰어들겠죠. 그럼 상대방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문제인데 이해관계자 제3자죠. 오늘날 독효적 행정행위가 많아지면서 제3자가 과연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느냐. 행정기관이 한 일에 대해서 독효적 행정행위에 제3자가 막 그냥 억울한 점이 있으면 여기다가 의견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제2의 어떠한 경우에 당사자가 되냐? 직권으로, 행정청의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신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근데 제3자가 나 의견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죠. 민법에서는 이제 권리 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이 있었고요. 두 가지죠. 민법상으로는 권리 주체 그럼 자연인과 법인인데 행정 절차의 당사자는 굳이 권리 주체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국민을 위한 절차이므로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다른 어떤 법령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행정 절차의 당사자로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칙인데 이러한 것이 지위가 이제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승계.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경우가 있고, 승인,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또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이제 상속되는 경우죠.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어차피 상속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권리나 상속인이 권리나 이익을 부여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행정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이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죠. A와 B가 합병해서 C라는 법인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신설법인이에요. 신설. 그 다음에 A와 B가 합병해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죠. 이건 이제 흡수돼서 요 A가 이제 존속하는 거죠. 자, 법인이 합병했을 때 이렇게 새롭게 신설된 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 그럼 두 가지가 전부 뭐예요?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렇게 지위를 승계했으면, 자,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다가 이것을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청에다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상속자가 됐습니다. 또는 내가 새롭게 신설 법인입니다. 아니면 우리 법인이 합병돼서 내가 현재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러니까 행정청에다 통지하지 않으면 행정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함으로써 내가 새롭게 절차상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승계 전에, 지위가 승계되기 전에 뭔가 통지된 사항들이 있었죠. 행정청이 통지한 사항은 어때요? 승계인에게도 어때요?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래에 그 아버지에게 통지한 사항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상속인인 아들에게도 역시 그대로 통지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죠. 이제 행정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네, 권리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절차상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현행 행정절차법상 대표자와 대리인에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시오. 민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의 대표자와 대리인을 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막 엉망진창으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3학년 5반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장이 있겠죠. 이 반장이라는 사람을 학급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반장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무슨 행위를 하면, 가령 뭐 운동회 때 그 대진표를 작성하는데 반장이 뭐 추첨을 했다. 그러면 3학년 5반의 행위로서 법적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5반이 하나의 어떤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 반장은 대표자가 하는 행위는 그대로 법인이 하는 행위로 취급이 돼버리죠. 이런 게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장을 투표하는 건데, 반장 뽑죠? 투표. 근데 이 법에서는 이거는 선정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 행정 절차에 있어서요. 이제 여기 3학년 5반에 지금 막 있다 이거야. 당사자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를 어때요? 선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차상에는 선정한다. 반장을 뽑는 행위.
그 다음에 대리인. 대리인은 A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인데 자기가 업무상으로 이제 바빠. 그러면 B라는 사람을 이제 대리인으로 삼아서 대신 해달라 이거. 이거 선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A가 요 B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좀 대신 일을 해줘. 그러면 선임합니다. 선임. 그러면 B가 어떤 행위를 하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 절차니까 여기 행정청이 있으면 B가 이렇게 여기다가 우선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 행위하는 것이 이 행위의 결과가 누구에게 이렇게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대표에 있어서는 그죠? 대표자는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그냥 법인이 하는 행위로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그럼 대표를 뽑았으면 대표만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 일반 그 반장 말고 반원들이 있죠. 다른 학생들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어. 반장을 뽑아놨으면 대표를 뽑아놨으면 대표자가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대리인이 또 바쁠 수 있지. 그러면은 본인이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대표자. 우리 교재에 선정과 변경 해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워버리세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밑에 작은 소제목이 다시 선정과 변경 해임이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냥 대표자 이렇게만 합니다. 1번 선정하는 것이 있고 변경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선정. 자, 다수의 당사자가 있을 때 다수의 어떤 당사자가 있으면 다수의 당사자가 있죠. 그럼 대표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죠? 바로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만약에 100명, 200명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매번 행정기관에 찾아와 가지고 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습니다. 대표자를 선정하는 거죠. 선정이죠.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행정청은 만약에 1항에서 이렇게 선정하면 다행인데 선정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자, 행정청은요. 얘네들이 선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행정 절차가 지연될 염려가 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연될 염려가 있다. 만약 이 경우에는 행정청은 선정하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좀 선정해 주세요. 그래서 선정하면 되는데 선정을 안 하니까 빨리 좀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선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당사자들이 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따르지 않으면 불응시. 여기 쓰면 되죠? 불응하면 직접 행정청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구조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선정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선정 요청했다가 그래도 따르지 않아 그러면 직접 행정청이 선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등은 이러한 대표자가 대표를 시켰더니 뭐 제대로 일을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뭐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뽑아놨어. 그럼 대표자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대표자의 행위입니다. 자, 대표자는 자기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당사자를 위해 모든 행위가 가능해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라고 해요. 지금 저 학급 반장이 반원들을 위해서 모든 행위 할 수 있듯이 모든 행위 하는데 다만 이것이 그 당사자들의 권리를 해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절차를 종료하는 행위는 절차를 끝내게 되면 혹시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때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요. 당사자가 이제는 좀 끝냅시다. 우리 지난번에 영업허가 신청했던 것들을 좀 처리합시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대표자를 뽑았으니까 당사자는요,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다른 대표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들이 독자적으로 행정청에다가 다른 행위를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대표자 자체가 다수일 수도 있죠. 꼭 대표자를 한 사람만 뽑으라는 법이 아니니까 다수의 대표자가 만약에 있다. 그렇게 되면 이 행정청이 1인의 대표자에게 한 행위는, 그러니까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바로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자, 대표자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행정청이 뭘 했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 뭐 영업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당사자들도 이제 허가를 받은 거니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단서가 또 하나 있는데 뭐 통지를 한다 이런 말이지. 통지, 요게만 이게 통지행위다. 그러면은 모든 대표자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자에게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막 복잡하죠? 자꾸 보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번, 대리인. 대리인의 개념은, 대리인은 아시고, 그럼 이제 선정부터 또 봐야죠. 선정. 선정이 아니라 선임이라고 했지, 선임. 여기서는요, 아까 그 대표자 부분에서 뭐 다수의 당사자가 있을 때 대표자를 선정한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대리인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한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거니까 다수의 대표자 중에 선임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이 약간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자격, 누가 대리인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쭉 쓰면 돼요. 직계 좀비속,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가족들 있죠. 직계 좀비속, 이 사람들.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의 법인의 뭐 임직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사. 그 다음에 행정청이나 청문 주재자로부터 이렇게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까지. 이런 사람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대표자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자, 저기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떠한 것이 적용될 것 같습니까? 어떠한 것이 적용될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이건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요 규정은 어때요? 적용됩니까? 아까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대리인 대가는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대리인은 당사자가 한 사람인 경우도 적용돼. 이건 인정 안 돼. 이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준용이 안 된다고. 따라서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이 두 번째도 다수의 당사자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리인에게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본인이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했다가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해. 그러면은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해임시킬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대리인에다가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준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대리인에게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대리. 아주 중요한 차이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라는 것은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리라는 것은 본인의 즉 당사자의 권한을 넘겨준 게 아니야. 따라서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해서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대리인인 경우는 대리인 대신 당사자가 그냥 해도 돼요. 직접. 이거 준용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겠네요. 만약에 대리인도 다수인이 있을 수 있거든. 저 대표자처럼 대리인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민법에서 배우셨죠? 대리인은 복수로 두어도 됩니다. 그럴 때 행정청이 한 사람에게 대리인, 한 사람의 대리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적용되죠. 전용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리인 여러 명 있을 때 통지 같은 경우는 모든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거 쭉 써면 되지. 여기다가 제 교재에다가는 그냥 간단히 뭐 위 1에 1, 3 이렇게 준용한다고 썼습니다. 실제 답안지에다가 이걸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쓰면은 뭐 분량만 늘어나니까 제 교재처럼 이렇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항목 쓸 때 조심하시고요. 자, 그 하나 이제 마지막 항목이 하나 있죠. 3번 해가지고 통지의 문제. 이렇게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했다는 사실을 어때요? 행정청에다가 통지해 줘야 됩니다. 알려야죠. 알리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이걸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알린다, 통지한다. 이런 것은 뭐야? 변경하거나 저 위에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꿨으면 알려줘야죠. 이것도 역시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7번 문제는 그냥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8번 그 중에 하나를 딱 빼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8번처럼 이건 유사 문제입니다. 갑은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한다. 선임과 관련된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앞에 7번과 유사한 문제이긴 하지만 약간 그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냈을 때도 여러분 이 출제 취지에 맞게끔 항목을 구성해야 되죠.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절차를 한번 해라.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대리인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리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는 누구냐? 아까 했었죠. 저 앞에 6번인가 5번 문제에 나왔잖아요. 당사자는 누구라고? 네, 처분에 있어서의 직접 상대방. 처분에 있어서의 직접 상대방 플러스 이해관계자인데 제3자죠. 이해관계자. 제3자는 뭐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이런 당사자가 이제 그 직접 처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써주면 되는데 공법상은 성질상 대리 행위가 대리에 친하지 않죠. 민법과 달리 공법상 권한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신전속적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에 친하지 않아. 뭐 국가고시 시험에 여러분 행정사 시험에 여러분 말고 대리인을 시켜서 대신 출석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단 개별법상에 개별법상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법에 요 항목은
대리인이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행정절차법인데 우리 개별법에 보면 행정절차법상으로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업무를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어. 요 아까 7번 문제하고 다른 점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론에다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2번을 보죠. 2번. 그럼 대리인의 선임과 통지 등. 아까 7번 문제에서 했었죠? 기억나나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선임할 때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누가 있다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행정청이나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그다음에 그 밖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선임을 했으면은, 자, 여기 우리 교재에는 2번에 통지로 되어 있는데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변경이나 해임. 그럼 변경 해임도 어때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고. 3번. 이렇게 선임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는 행정청에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통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요? 3번에서 대리인의 행위. 첫 번째, 대리인의 행위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다. 두 번째, 1인의 대리인에게 한 행위는 당사자에게 또 효력이 있다. 다만 이제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겠죠. 종료는 모든 대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역시 모두에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9번 보겠습니다. 9번. 행정절차법상 송달의 방식과 효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보죠. 일단 요거는 우리 여러분 객관식 시험 문제 할 때 충분히 공부하신 부분이니까 한번 쭉 저하고 같이 이따가 이제 작성하기 전에 쭉 읽어보면서 저하고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송달의 방식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교부로 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하느냐?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자우편 주소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상대방이 동일하게 되면 만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방법을 보는데 교부송달, 직접 건네주는 게 교부송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을 만나서 주는 것이고 수령 확인서를 받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본인을 못 만나게 되면 피용자, 사무원, 동거인으로서 사례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제도, 유치송달 제도가 도입됐죠.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는 그 자리에다가 놓고 오면 된다. 수령 확인서에 적고. 세 번째, 우편송달이라고 돼 있어요. 우편송달의 문제는 우리 절차법의 규정은 따로 없고요. 판례가 보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편송달은 보통 우편도 있고 등기 우편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우편을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그때쯤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보통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요, 보내는 쪽에서, 발신자 쪽에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도달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이 직접 그 우편물을 뭐 뜯어서 봐야 되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자 다시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만 있으면 된다. 양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그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있지? 이런 거는 송달 받을 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만 합니다. 공시송달은 이런 보통의 송달 방법으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주소를 모를 때 하는 것이고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관보,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두고 해야 됩니다. 공시송달. 네, 기록 보존이라는 것은 문서를, 어떤 제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으며 어떤 방법으로 언제 보냈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것이다. 미리가 아니라 이제 보낸 다음에 문서로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위에 가면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도달되어 있을 때고,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어때요?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인 경우는 상대방이, 자 뭐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아까 거기 관보나 공보에다가 올린다, 공고를 한다는데 14일이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4일.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될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네. 어떻습니까? 송달의, 만약에 시험 문제예요. 그냥 송달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송달의 효력 발생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면, 효력 발생을 설명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21페이지에는 효력 발생만 달랑 적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논리의 흐름이 있어야지. 그럼 앞에 왼쪽 페이지도 좀 압축을 해서라도 앞에 적어줘야 돼요. 이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이걸 좀 같이 이제 적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요. 네.